도망치기보다 끝까지 버티며 죽음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데칸이 승리를 거두었다. 나얀과 그의 군인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얀은 붙잡히고 그의 모든 신하들과 병사들도 무기를 들고 데칸에게 투항하고 말았다. 여러분은 데칸이 1년에 석 달, 즉 12월과 1월과 2월은 캄발룩이라 불리는 카타이의 수도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그는 이 도시 안에 신도시 근처에서 남쪽 방향으로 거대한 궁전을 갖고 있는데 그 생김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묘사해 주겠다. 먼저 사각형의 성벽이 있는데 한 면의 길이는 1마일, 즉 전체 둘레가 4마일이 된다. 그것은 매우 두껍고 10보 정도의 높이이며 모두 흰색이고 총안이 뚫려 있다. 이 성벽의 각 모서리에는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큰 누각들이 있어 그곳에 데칸의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다. 즉 활, 활통, 안장, 말굽비, 활시위, 그리고 기타 군대에 필요한 갖가지 물자들이 그곳에 있다. 또 모서리에 있는 누각과 같은 것들이 성벽의 면을 따라 모두 8개가 있는데 이 8개의 누각들은 데칸의 장비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은 그 각각의 오로지 한 가지씩만, 즉 활이 있는 곳에는 활만, 안장이 있는 곳에는 안장만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성벽에는 남쪽으로 5개의 성문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정문으로 데칸이 들어가고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열리는 법이 없다. 그리고 이 정문 이외에 양옆으로 2개의 문이 있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곳을 통해 들어온다. 또한 모서리 쪽으로 대단히 큰 문이 양옆으로 하나씩 있는데 그곳으로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 성벽 안쪽으로 또 다른 성벽이 있는데 넓다기보다는 길쭉하게 생겼다. 외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성벽을 따라서도 8개의 누각이 있으며 역시 대군주의 장비들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다. 남쪽 면으로 5개의 성문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외벽과 꼭 같다. 다른 면에도 각각 하나씩의 성문이 있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외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성벽 가운데 대군주의 궁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그것은 여태까지 본 것 가운데 가장 거대하다. 그것은 북쪽으로 지금 상술한 성벽에 연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대신과 병사들이 지나다니는 빈 공간이 있다.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닥이 다른 곳보다 10뼘 정도 더 높이 올라와 있고 지붕이 대단히 높다. 그 둘레에 바닥과 같은 높이의 대리석 담이 있는데 두께는 2보이다. 궁궐을 두른 담은 마치 산책로처럼 꾸며져 사람들은 그 위로 황궁을 한 바퀴 돌 수 있고 밖을 내다볼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담 바깥 가장자리에는 사람이 기댈 수 있을 만한 매우 아름다운 난간이 기둥과 함께 세워져 있다. 접견실과 방들의 벽은 모두 금과 은으로 색칠해져 있고 용, 짐승, 새, 기병 등 여러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천장 역시 금칠과 그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접견실은 어찌나 크고 넓은지 6,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또 얼마나 크고 잘 만들어졌는지 그보다 더 잘 만들 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꼭대기 지붕은 모두 적색, 녹색,
청색, 황색 등 갖가지 색깔의 타일로 덮여 있는데 어찌나 곱고 교묘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수정처럼 투명해서 황궁 주변 아주 멀리까지 빛을 내뿜는다. 또한 여러분은 그 천장이 오랜 세월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단단하게 짜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황궁 뒤로는 커다란 집과 방과 접견실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군주가 사유하는 물건들, 즉 그의 모든 보물과 금, 은, 귀금속, 진주, 금은 집기들이 있으며 또 그곳에는 그의 정후와 비빈들이 거처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편안하게 사물을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두 성벽 사이에는 잔디밭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어 흰 숫사슴, 사향노루, 노루, 황갈색 사슴, 다람쥐를 비롯한 각종 아름다운 동물들과 진귀한 동물들이 뛰어다닌다. 성벽 안에 있는 모든 공간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들 아름다운 동물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은 타타르들이 모두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데칸의 생탄일은 9월 28일로 이날에는 뒤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될 새해 첫날만큼의 잔치만큼은 아니지만 대단히 성대한 연회를 개최한다. 생탄일의 데칸은 금박으로 된 고귀한 옷을 입는데 1만 2천 명에 달하는 신하와 기사들도 대군주의 것과 동일한 색깔과 똑같은 모양으로 된 의상을 입는다. 물론 데칸의 것만큼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색깔도 같고 비단과 금실로 만들어졌으며 모두 커다란 혁대를 찬다. 이들 의상은 대군주가 하사해 준 것이다. 또한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이들 의상 가운데 어떤 것들은 거기에 달린 귀금속과 진주와 함께 1만 베잔트의 금화보다 더 비싼 가격이다. 이런 종류의 의상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충성심을 갖고 군주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캐시탄이라 불리는 신하들의 옷이 그러하다. 여러분은 데카안이 1년에 13번 값비싼 의상을 그들 1만 2천 명의 신하와 기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것과 모양도 비슷하고 값도 비싼 옷들을 입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실로 대단한 일이니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그분밖에는 없을 것이다. 흰색의 축제라고 불리는 신년 원단에 벌어지는 또 다른 성대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자. 그들은 2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다. 대군주와 그에게 복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는 그런 식으로 축제를 벌인다. 관습에 따라 데칸과 그의 속민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럴 능력만 있으면 모두 흰옷을 입는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흰옷이 그들에게 행운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신년 원단에 그것을 입어 1년 내내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날 그에게 예속된 모든 백성과 모든 지방, 지역과 왕국들은 금과 은, 진주와 귀금속, 흰색의 고급스런 천으로 된 수많은 값진 선물들을 그에게 바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군주가 1년 내내 풍부한 재물을 갖고 아울러 기쁘고 행복하게 되기를 기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신하와 기사들과 모든 백성은 서로 흰 것들을 주고받으며 서로 껴안고 기쁘게 잔치를 벌인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1년 내내 행복하게 되고 행운을 갖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바로 이날 10만 마리 이상의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백마들이
데칸에게 바쳐진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들 전부가 흰색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대부분은 하얗다. 그 지방에는 매우 많은 수의 백마들이 있다. 또한 그들의 관습 가운데 하나는 데칸에게 선물을 바칠 때 모든 지방들이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준수하는 것이다. 즉, 각각의 선물은 9의 9배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만약 어떤 지방에서 말을 상납하려고 하면 9마리의 9배, 즉 81마리를 바쳐야 한다. 만약 금을 바친다면 9조각의 9배를 해야 하고, 의복이라면 9벌의 9배를 해야 하는데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까닭으로 어떨 때 그는 10만 마리의 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날 그가 소유한 거의 5,000마리의 코끼리들은 갖가지 짐승과 새 문양이 수놓인 아름다운 천으로 덮어 씌운다. 코끼리들은 아름답고 값진 상자 2개씩을 등에 싣고 나오는데 그 속에는 궁중에서 흰색의 축제를 올리는 데에 필요한 군주의 접시와 화려한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낙타들도 들어오는데 그것들 역시 천으로 덮어 씌워져 있고 그 축제에 필요한 물건들을 싣고 있다. 그들은 모두 대군주 전면을 통과하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 캄발룩시에는 대군주의 조폐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대군주가 완벽한 연금술을 행한다고 말하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주겠다. 그는 화폐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게 한다. 즉, 뽕나무의 껍질을 벗기게 하는데 나무의 겉껍질과 속살 사이에 얇은 껍질을 갖고 오게 한다. 그리고 그 얇은 껍질로 종이와 같은 낱장들을 만드는데 모두 검은색이다. 이 같은 낱장들을 만든 뒤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또 사각형으로 길이를 폭보다 더 길게 잘라서 화폐의 형태를 만든다. 작은 것은 0.5의 소형 토르네셀에 가치에 준하고 그 다음 것은 1소형 토르네셀, 그 다음은 은화 0.5그로트, 베니스의 은화 1그로트, 2그로트, 5그로트, 10그로트, 그 다음은 1베잔트, 3베잔트, 그리고 이렇게 해서 10베잔트까지 올라간다. 이 모든 지폐에는 대군주의 인장이 찍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마치 순금이나 순은인 것처럼 강력한 권위와 절차를 거쳐 제조된다. 이 같은 일을 책임지는 많은 관리들이 화폐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써서 표지를 남긴다. 모든 것들이 응당한 절차대로 이루어지며 군주가 임명한 총책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인장을 인주에 묻혀 화폐 위에 찍어서 인주가 묻은 인장의 문양이 거기에 인쇄되도록 한다. 그러면 그 화폐에는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위조하면 그는 극형으로 처벌된다. 대군주는 세상의 모든 재물들의 값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지폐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방식대로 만들게 한 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지불게 하고 그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과 지방 그리고 왕국들 사이에서 통용되도록 했다. 목숨이 아까워 아무도 그의 명령을 감히 거역하지 못한다.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그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과 지역에서는 이 같은 지폐를 지불 수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어디에서든 상품이든 진주든 귀금속이든 금 혹은 은이든 모든 것을 사는데 그것으로 지불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사든 내가 말한 그 지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0베잔트에 해당하는 지폐의 무게는
1배잔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1년에 여러 차례 수많은 상인들이 진주와 귀금속과 금, 은 혹은 다른 것들을 갖고 대군주를 찾아와서는 그것들을 대군주에게 모두 헌납한다. 대군주는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선발된 매우 현명한 12명의 현자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상인들이 갖고 온 물건들을 살펴보게 한 뒤 응당한 가격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그 지폐로 지불해 주라고 명령한다. 상인들은 그것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후에 대군주 지배하에 어떤 지방에서나 그것으로 어떤 물건이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착오 없이 말하지만 상인들이 1년에 여러 차례 갖고 오는 물건들은 모두 40만 배잔트에 달하고 대군주는 모두 이 지폐로 지불한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는 1년에도 여러 차례 도시 전체에 대해 귀금속이나 진주나 그 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군주의 조폐소로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그들은 물건들을 실제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와서 모두 지폐로 그 대가를 보상받는다. 이렇게 해서 대군주는 전국의 금과 은과 진주와 귀금속을 모두 소유한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겠다. 누군가 이 지폐들을 너무 오랫동안 보관해서 찢어지거나 더러워지면 그것을 조폐소로 갖고 가서 새롭고 깨끗한 것으로 교환하는데 100분의 3을 그곳에 남겨준다. 또한 이 책에 잘 어울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겠다. 만약 누군가 그릇이나 혁대 혹은 다른 것들을 만들기 위해 금이나 은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이 지폐를 들고 대군주의 조폐소로 가서 그것을 주는 대신 조폐소의 책임자로부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이나 은을 받아올 수 있다. 여러분은 대군주가 곡식들이 엄청나게 풍부하고 대량으로 매매되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서 커다란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3, 4년이 지나도 못 쓰게 되지 않도록 잘 살피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는 밀, 보리, 기장, 쌀, 피 등 모든 종류의 곡식을 보관하는 공공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모아두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곡식의 수확이 잘 안 되었거나 심하게 부족해지면 대군주는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모아두었던 자기 곡식의 일부를 내놓도록 했다. 만약 한 가마에 1배잔트로 매매되는 시세라면 내가 말하는 것은 밀의 경우 그는 그 가격에 4가마를 주도록 한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곡식을 내놓는지 누구라도 웬만큼은 갖게 될 정도이고 그래서 각자 곡식을 풍부하게 소유하게 된다. 대군주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이 기근에 들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행해지도록 한다.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즉 대군주가 어떻게 자선을 베푸는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자. 여러분에게 대군주가 어떻게 모든 재산을 백성을 위해 쓰는가를 말했는데 이제 그가 캄발룩시의 빈민들을 위해 베푸는 큰 자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그는 캄발룩시에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족들을 선발하도록 했는데 그런 가족의 식구가 6일 수도 8일 수도 10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보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대군주는 밀이나 그 외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도록 해서 먹을 것을 충당케 하는데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 만약 지위나 살림이 괜찮았던 어떤 가족이 불행을 당했거나 혹은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서 어떤 종류의 곡식도 수확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그는 그런 가족에게 1년 내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급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 가족들은 궁전 안에 위치한 별도의 관아에서 데카안에 행하는 모든 지출을 처리하는 관리를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서 각자 전년의 생계를 위해 얼마를 받았는지를 적은 증서를 내보이고 그것에 따라 그 해의 분량을 지급받는다. 그들은 또 의복도 지급받는다. 데카안은 옷감의 재료인 양털, 비단, 대마 등에 대해 11조를 거두어 그것으로 옷감을 짜게 한 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모든 장인들은 약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그를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데카안은 그런 것들을 재료로 옷을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앞서 말한 가난한 가구들에게 겨울과 여름에 각기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는 군인들에게도 의복을 준다. 그는 각 도시에서 11조로 거두어 들인 것으로 모직물을 짜도록 한다. 타타르들은 우상들의 율법을 배우기 전에는 초기 관습에 따라 자선을 베풀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가면 오히려 그를 내몰며 신이 내게 준 나군을 갖고 꺼져. 만약 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했다면은 내게도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주지 않았겠느냐? 라며 욕을 퍼부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현자들, 특히 앞에서 말한 박씨들이 데카안에게 빈자들을 돕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며 그들의 우상신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그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빈자들에게 보시를 베풀게 된 것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궁전으로 가서 군주의 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 가서 퇴짜를 맞지 않으며 찾아가는 사람은 모두 무엇인가를 받는다. 여러분은 매일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3만 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정된 관리들이 매일같이 2만 사발의 쌀, 기장, 피를 나누어 주고 있다. 그는 이런 일을 1년 내내 행하니 이는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군주의 지극한 자애로움이며 백성은 그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신처럼 여기며 숭배할 정도이다. (13세기)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유럽과 종교적으로 대립하는 이슬람 문화권만을 세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유럽인들은 드디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고요. 단절돼 있던 동서가 이 동방견문록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다음 주 고전 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3시부터는 화제
또 다른 이유로 널 보내고 나는 내 눈에 흐르던 눈물의 의미를 고개를 저으며 빗물이라고 나를 위로했지. 그토록 사랑했던 너를 보낸 건 약속을 할 수 없는 너의 현실 때문인가. 나에게 사랑은 너 하나뿐인데 너는 상처로 나는 눈물로 생을 살아갈 테니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아주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 가끔은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늦은 밤 술에 취해 널 찾아 헤매다 아직도 뜨거운 내 깊은 사랑을 부는 바람에 내리는 비에 힘껏 띄워보내.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고전 읽기가 방송됩니다. 고전 읽기에서는 지난 한 주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어드렸는데요. 원 제목이 세계의 서술인 만큼 사실상 유럽을 제외한 모든 세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위대한 고전입니다. 그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낭독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했던 닷새 거리를 지나면 몽국 칸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크게 황폐해진 지방으로 들어서게 된다. 읍과 촌락과 부락들이 많으나 모두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었다. 그곳에는 놀라울 정도로 굵고 큰 대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굵은지 둘레가 3뼘이고 길이는 15보나 되며 한 마디에서 다음 마디까지가 3뼘이다.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그런 지방을 여행하는 상인과 여행자들은 밤에 그런 대나무들을 몇 개 가져다가 불을 지핀다. 그것에 불이 붙어서 갈라지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사자나 곰이나 다른 짐승들이 겁을 집어먹고 멀리 도망쳐 절대로 그 근처에 오지 않으려 한다. 사람들은 그 지방 전역에 걸쳐 수없이 사는 무서운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같이 불을 지피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 대나무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멀리에서 들리는지 또 얼마나 큰 공포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하는 것이다. 녹색의 이런 대나무들을 몇 개 잘라서 장작불 위에 놓아두면 그것들은 한동안 큰 불에 휩싸여 있다가 뒤틀리면서 반으로 갈라진다. 그리고는 어찌나 큰 소리를 내는지 밤에는 10마일 밖에서도 들릴 정도이다. 그 소리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크게 겁을 집어먹는데
정말로 듣기에도 끔찍한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기 바란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 그것을 들으면 너무나 심하게 놀라 묶어놓은 밧줄과 끈을 모두 끊어버리고 달아날 정도인데, 이런 일은 매우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만약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은 말을 데리고 갈 경우에는 눈을 가리개로 덮고 내 발은 밧줄로 묶어서 대나무가 내는 큰 소리를 듣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두지만 사람들은 밤중에 이렇게 해서 그 지방에 많이 나타나는 사자나 스라소니 혹은 다른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자신과 가축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고장을 20일 거리 지나는 동안에는 숙소도 음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20일 거리 동안 자신이나 가축을 위해 필요한 음식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촌락과 불악들이 나온다. 티베트는 매우 커다란 지방으로 주민들은 자기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으며 우상 숭배자들이다. 만지라든가 다른 여러 지방들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주민들은 강도질에 아주 능하다. 이 지방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8개의 왕국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도시와 촌락들이 존재한다. 강과 호수와 산간 여러 곳에서 많은 사금이 나오며 개수나무도 무수히 자란다. 이 지방 사람들은 산호를 아주 귀한 보석으로 여겨 자기 아내의 목이나 우상에 걸어주기 때문에 값이 매우 비싸다. 또한 이 지방에는 낙타 털로 짠 천이나 금실과 비단 등으로 짠 여러 옷들이 있고 우리 고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러 종류의 향초들이 자라고 있다. 또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아주 영악한 마술사와 노련한 점쟁이들이 있어 그 지방에서 유행하는 그들 특유의 행동을 한다. 그들은 듣고 보기에도 진기한 마술과 놀라운 술수를 부리는데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어서 이 책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들은 못된 관습들을 갖고 있다. 또한 크기가 노새만한 아주 크고 사나운 개를 기르는데 그 개들은 들짐승을 잡는데 노련하다. 특히 베야민이라는 들소를 잡는데 아주 능란하다. 그 밖에도 여러 종류의 사냥개들이 있다. 또한 빨리 날고 사냥에도 능한 랜너매도 자란다. 이제 그들의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겠다. 그들은 금괴를 사용하는데 사기오를 단위로 그 무게를 재며 무게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그들은 주조되거나 인쇄한 화폐는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소액 화폐에 대해서도 말해주겠다. 그들은 채취한 소금물을 그릇에 넣고 1시간가량 끓여서 반죽처럼 구덕구덕해지면 그것을 어떤 틀 속에 넣어서 2디나르짜리 빵덩어리처럼 아래는 평평하고 위는 둥그런 모양으로 만드는데 무게는 반파운드 정도가 나가도록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불에 뜨겁게 달구어진 돌 위에 올려놓아 말려서 단단하게 굳힌다. 이런 종류의 화폐 위에 군주의 인장을 찍는데 군주가 임명한 관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런 종류의 화폐를 만들 수 없다. 여러분에게 묘사한 이러한 소금 화폐 80개는 정금 1사기요의 가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소액 화폐이다. 상인들은 이 화폐를 갖고 험한 산지나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같은 소금 화폐 60개나 50개 혹은 40개를 주고 금 1사기요와 바꾼다. 그곳 주민들은 도시나 문명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험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이나 다른 물건들, 예를 들어 사향과 같은 것들을 살 만한 사람들이 없고 자기들이 원할 때 마음대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은 강이나 호수에서 금을 채취한다. 그리고 이들 상인들은 소금 화폐가 통용되는 티베트의 산지와 험지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그 소금을 음식에 넣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살 때에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그 소금 화폐가 부서진 조각일 때에만 음식에 넣어서 쓰고 온전한 경우에는 화폐로 사용한다. 그곳에는 사향을 내는 동물이 수도 없이 많아 사냥꾼은 그것을 잡아 만든 양의 사향을 채취한다. 좋은 물고기도 많은데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진주가 나는 그 호수에서 잡아온다. 사자와 살쾡이와 곰과 황갈색 사슴과 숫사슴이 많으며 온갖 종류의 새들도 있다. 포도로 만든 술은 없지만 밀이나 쌀에 여러 향료를 넣어서 빚은 술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음료이다. 이 지방에서는 정향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나무의 키는 작고 잎은 월계수 같지만 그보다는 약간 가늘고 길게 생겼다. 흰색 정향꽃을 피운다. 생강도 많고 계피나 다른 향료들도 풍부한데 우리 고장에는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설명했으니 이 도시를 그만 떠나서 전방에 있는 고장에 대해서 말하기로 하자. 이 가인 도시를 떠나 열흘 거리를 기행하면 많은 촌락과 부락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관습을 갖고 있고 사냥감으로 새와 들짐승들이 많다. 이 열흘 거리를 다 지나가면 브리우스라는 커다란 강에 도달하게 되며 거기서 가인두 지방이 끝난다. 이 강에서는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피나무도 자라고 있다. 이 강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이 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 이곳을 떠나 카라잔이라 불리는 또 다른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이 지방에는 매우 큰 구렁이가 있는데 이 뱀이 얼마나 큰지 보는 사람마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며 생긴 것도 아주 징그럽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굵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겠다. 사실대로 말하지만 어떤 것은 길이가 10보나 되며 둘레가 10뼘이나 될 정도로 굵은데 그 정도면 가장 큰 것이다. 머리에 가까운 앞부분에는 2개의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발은 달려있지 않고 다만 매나 사자의 발톱과 같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다. 머리 역시 굉장히 크고 눈은 빵덩어리보다 더 크며 입 또한 얼마나 큰지 단번에 사람을 삼킬 정도이다. 이빨도 매우 크다. 이처럼 끔찍하고도 크고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두려워한다. 그러나 길이가 8보 혹은 6보나 5보 정도 되는 작은 것들도 있다. 사람들은 이 뱀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포획한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낮에는 너무 더워서 땅 밑에 머물러 있다가 밤이 되면 밖으로 나와 먹이를 사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따라잡을 수 있는 동물이라면 무엇이든 잡아먹고 강이나 호수나 샘물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기도 한다. 이것들은 얼마나 크고 무겁고 또 얼마나 단단한지 이것들이 먹거나 마시기 위해 밤중에 모래톱 위를 쓸고 지나가면 모래 위에는 마치 포도주가 가득 찬 술통이 굴러간 것처럼 커다란 고랑이 생긴다. 사냥꾼들은 그 구렁이들을 잡기 위해 이놈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봐두었다가 그곳에 덫을 놓는다. 그들은 굉장히 굵고 강한 나무 말뚝을 땅에, 즉 구렁이가 지나가는 곳에 박고 그 말뚝 위에 면도 칼이나 창 끝처럼 생긴 쇠로 만든 칼을 한 뼘 정도 솟아나오게 고정시켜 놓는다. 그리고는 구렁이가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모래로 덮어둔다. 사냥꾼들은 그런 쇠칼이 달린 말뚝을 여러 곳에 설치해둔다. 이 구렁이, 아니 이 뱀이 쇠칼이 설치된 길 가운데로 내려오면 그것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지나가는지 쇠칼이 가슴에서 시작해서 배꼽이 있는 곳까지 찢고 내려가 구렁이는 즉사하고 만다. 이런 방식으로 사냥꾼은 그것을 잡는다. 그것을 잡으면 배꼽을 통해 담즙을 꺼내서 비싼 값에 판다.
여러분은 그것으로 놀라운 약을 만든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미친 개에게 물린 사람에게 그것을 작은 1디나르 무게 정도로 조금만 주어 마시게 해도 즉석에서 치유된다. 또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고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에도 그 뱀의 담즙을 조금만 마시면 마시는 즉시 아이를 낳는다. 세 번째 효험은 사람 몸에 나는 어떤 종양이든 이 담즙을 조금만 바르면 며칠 안으로 치료된다는 것이다. 지금 설명한 이런 까닭으로 이 큰 뱀의 담즙은 그 지방에서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이 뱀은 고기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즐겨 먹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 여러분에게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뱀이 사자나 곰이나 다른 맹수들이 새끼를 낳는 곳으로 가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잡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먹어치운다는 사실이다.